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진행되는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전 재단 이사장이 정치 비평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발언이 무색하게 정치 비평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하고 나섰는데 그 속내는 무엇일까?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강동 모녀 살인 사건의 피해 유가족이 이재명 후보에게 1억 원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인터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데이트 폭력 발언이 주된 도화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인구 절벽, 저출산 문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동아일보는 일면에서 어떤 인구 절벽 현상 주목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코로나 쇼크예요. 코로나 쇼크. 총 인구 사상 처음 줄었다. 내국인 플러스 외국인입니다. 5,175만 명인데 이게 작년보다 얼마나 줄은 숫자인 줄 아십니까? 무려 9만 명. 그런데 이 총 인구가 준 현상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 여파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걱정에 혼인과 출산이 모두 다 줄었다라는 겁니다. 당초에 2029년부터 총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걸 깨고 올해부터 줄었다고 하니까 8년이나 당겨진 겁니다. 이 걱정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경전. 신경전. 스포츠 경기나 주로 이제 격투기 싸움에서 신경전을 하는데 오늘 이 신경전은 어떤 사람들이 신경전을 했을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전 선언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 사진 보시죠. DJ 도서관에서 두 후보가 만났습니다. 눈은 웃고 있는데 마스크를 써서 입도 웃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거 비유인데 두 후보 간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자리에 만나서 어떤 제스처를 나눴고 어떤 이견을 보였는지 잠시 후에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오판. 오판은 사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잘못 판단했거나 심판이 판단을 잘못 내렸거나 안나의 실수거나 심판의 실수거나 과연 어떤 오판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자, 정부의 오판입니다. 병상 확보 부실, 백신 효과 과신, 인원 영업시간 한꺼번에 완화, 위드 코로나, 5차 대유행 불은 정부의 세 가지 오판을 경향신문이 오늘 매섭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0명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부 오판 때문이다. 위중증 환자 조만간 1,000명대 예측인데 이거 정부 오판 때문이다. 일상 회복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이거 정부 오판 때문이다. 심각한데 정부의 당장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경향신문은 정부의 오판 때문이다.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는 노답. 답이 없다. 노답. 어떤 노답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야, 너 참 노답이다 라는 표현을 써도 아니 수능 문제에서는 답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답 안 나오는 혼돈의 수능. 출제 오류 논란 속에 생명과학2 20번 문항에 답이 안 나옵니다. 법원 1심 소송 결론 때까지 정답 유예.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건. 해당자 6,515명의 성적표는 공란입니다. 국영수 모두 역대 불수능인데 답이 없는 수능 문제.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라고 낸 겁니까? 누가 낸 겁니까?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답 없는 수능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혁신 대표 변호사, 자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선이요? 89일 남았습니다. 앞에 9자가 8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보인 김건희 씨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금태섭이 두 명의 인물이 김건희 씨 엄호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아래에서 훅 나오는데 제목이 이준석, 금태섭, 김건희 적극 엄호. 일단 이 이야기 전에 어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식에 각 대선 주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그 자리에 만났다고 합니다. 신경전이 있었다.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렸는데 그 장면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체력 괜찮으십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모르죠. 겨울 또 이번 달은 또 겪어야 돼. 우리 둘이 무슨 대화나 지금 이렇게. 그거 재미죠. 좀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도 와 계신데 우리는 전쟁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셨습니다. 이런 튼튼한 외교 안보 기반 위에서 화해와 협력의 햇볕 정책으로 자,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복심 김병민 대변인 나오셨는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그리고 두 후보가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우리가 밀착 취재하고 있는 것까지 윤석열 후보가 찝으면서 두 후보 간에 일단 겉으로는 굉장히 좀 뭔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 방송사 마이크에 담기지 않은 대화도 두 후보가 꽤 나눈 걸로 좀 보이는데 혹시 후보의 입이니까 어떤 대화 나눴습니까? 두 알 후보가. 수가 없죠.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조용히 나눴던 사담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도 알려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비공개로 나눈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환담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같이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 사진에 담기는 한 장면 또 대화의 내용들까지 궁금해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저 자리에서는 둘 간의 대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정신을 해석하는 여지들이 서로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과거 꽤 오래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높게 평가해 왔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보여줬던 국민 통합의 정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실용주의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또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높게 평가해 오고 있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이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메시지를 이재명 후보 측으로 해석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여줬는데 예. 과연 김대중 정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후보에게 국민들 마음이 움직일지 이 내용을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 어제 저 장면 보니까 일단 뭐 두 후보가 경쟁할 때는 경쟁하고 맡아두어 네거티브 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사석에서까지 사실은 뭐 인사 안 하고 냉랭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특히 이재명 후보가 요 가림막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쓱 두 분이 뭐 일단은 분위기는 좋았어요. 보기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글쎄요, 뭐 분위기가 뭐 사담 몇 번 나눴다고 해서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여러 번 만났죠. 지금 이거 어제 뭐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뭐 사실 어제 나눈 대화도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였죠. 뭐 체력은 괜찮냐 그랬더니 뭐 아직 모르겠는데 겨울 뭐 지나가 보면 어떨지 봐야겠다. 뭐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글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도 카메라가 앞에 있다는 걸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글쎄 뭐 어제 그 사담을 가지고 뭐 관계가 좋아졌니 나빠졌니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종전선언에 대한 답변은 윤석열 후보가 하지 않았어요. 자, 그 가운데 후보들은 겉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환담을 나눴지만 그 뒤에서 진영과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측 여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검증을 해야 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 건진요라는 또 특이한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건진요, 이게 뭘까요? 지난 6일 SNS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에 검찰은 장차 국모를 꿈꾸는 김건희 씨의 신분 세탁업자인가. 자, 이 표현들이 상당히 공격적이죠. 국모를 꿈꾸는. 어제 건진요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조국 표창장보다 더욱 정밀한 조사와 검증을 받아라. 라고 건진요라는 이름까지 내겁니다. 건진. 정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김건희 씨를 타겟했어요. 검증받아라. 국모를 꿈꾸지 않느냐. 근데 건진요,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건진요. 이제 건진요가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거래요. 옛날에 이제 타진요라는 게 있었죠. 타진요는 사실 그때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네티즌들이 되게 그 의심을 갖다가 했었으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어떤 진실을 요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추미애 전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걸 떠나서 일단은 국모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1세기인데 국모 운운하는지. 국모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국모 맞습니까? 예전에 명성황후 드라마에서 내가 조선의 국모요의 국모. 뭐 명성황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그 어머니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국모가 또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령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뭐 줄리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예. 그것이 진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상 굉장히 나쁜 아주 질이 나쁜 그 후보자 비방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다른 걸 떠나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김대엽 씨가 생각이 나거든요. 결국은 그 김대엽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선판이 요동하지 않았습니까? 저 칼 막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 김대엽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득을 본 정당을 대표하는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보다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조차 그것은 뭐 정식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추미애 전 장관이 더군다나 판사 출신의 추미애 전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예. 도저히 그 납득이 되지가 않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좀 반성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은 추미애 전 장관이 합성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추 전 장관의 얼굴을 한 여성이 윤석열 후보의 얼굴을 한 어린 아이의 회초리로 종아리 매질을 하는 사진을 추 전 장관이 올린 것 보도해드렸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거 봤는데요. 예. 저는 저것까지 보면서 사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 중에 하나인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비밀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고서야 저런 사진을 정말로 윤석열 후보에게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렸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좀 너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진짜 뭐 윤석열 캠프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글과 사진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건진요, 거기에 국모 표현.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이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하여 우리의 사생활만 그렇게 다들 관심이 있나. 그게 좀 제가 너무 안타깝다. 저희가 국모를 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모란 용어도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잘할 대통령 그리고는 법치주의를 잘 유지할 대통령을 뽑으면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그분들의 배우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국모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수정 교수의 일침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다시 반박을 했다는데 함께 보시죠. 자, 전용기 의원, 김건희 구하기 위해 논점을 흐리고 안간힘 안타깝다. 관심 두는 것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다. 영부인 후보 검증은 당연하다. 대통령 후보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비리 의혹 받고 있으니 직접 나와 해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민주당에서는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김용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 전용기 의원이 반박하는 대목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이 공세를 취하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포인트가 다르네요. 예. 실제적으로 뭐 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뭐 국모를 꿈꾼다는 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아, 국모를 꿈꾸는지. 실제 당신 국모 꿈꿨잖아. 예. 이거를 검증할 수는 그건 없다. 검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분이 공적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윤리적, 법적, 도덕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용어 자체도 다르고 역으로 보면요. 저는 추미애 장관,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 본인의 슬로건도 마찬가지 사람을 높이 세운다. 인권 얘기했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의 인권은 완전 짓밟혀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예. 최소한 우리가 검증할 건 검증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후보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 개인의 성향의 문제를 가지고 외모의 문제라 그런 걸 가지고 검증이랍시고 정말 검증이랍시고 그렇게 들이대는 것, 뭐 신분 세탁업자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21세기 뭐 직업이 여러 개 변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신분 세탁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역으로 보면요, 추 전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것 자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독일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일 수가 그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켰냐?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정말 인권에 대한 인식, 예. 도덕적인 기준도 없는 그러면서 뭐 다른 당 후보를 해추리치고 뭐 그 부인을 신분 세탁업자라고 마구 그냥 난도질을 하고 그것이 과연 그야말로 어떤 도리인가 또 윤리적으로 맞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뭐 국모란 용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제발 좀 참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는 추미애 전 장관뿐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김건희 씨가 이중적인 삶을 산 여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화차의 주인공과 다르지 않냐라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서 가짜의 삶을 살았던 화차의 주인공이 김건희 씨 이야기다. 공정 외치는 윤석열, 부인 의혹은 모르쇠로 일관. 김건희 공인 자격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공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인데 타인의 삶을 빼서 가짜의 삶을 살았던 여주인공이 김건희 씨다라고 비판을 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신분 세탁업자다라고 비교를 했는데 뭐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할 가치는 없어서 보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각에서 김건희 씨의 과거 이력 논란을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서 뭐 신분이 여러 개다 혹은 가짜 삶이다라는 추 전 장관의 공세와 민주당 박찬대 수석 대변인의 공세의 결이 좀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뭐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거에 뭐 유흥업소 이런 데서 일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봤다 이런 사람이 또 증언자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박찬대 의원이 또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가 대학에 교수 강의 이제 그 자리를 두고 이제 강사로 이제 신청을 하면서 과거 이력을 속였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은 또 하나 있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좀 해명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혜경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차별화 지점으로 좀 김건희 씨 문제를 계속 이제 좀 물고 늘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건희 씨가 공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잇따른 고발을 통해서 검찰이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있죠. 근데 결론을 내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공개 행보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뭐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뭐 어제 공성동 사무총장은 뭐 연예인도 아닌데 관심을 갖느냐 하지만 뭐 실제 민주당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상당한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청와대 관저의 안주인이자 또 외교 활동을 해야 되는 또 퍼스트 레이디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 선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제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공개 행보를 하기에는 뭐 꺼림직한 게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논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김건희 씨가 나와서 직접 해명하는 어떤 방법이다. 그리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김건희 씨를 만나본 사람들은 뭐 윤석열 후보보다 더 털털하다, 뭐 더 친하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김건희 씨 행보를 두고 아리송한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적 의구심을 키울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분 세탁업자다, 거짓 삶을 살고 있는 영화 화차의 주인공과 같다라는 민주당의 강한 공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후보님 부인 김건희 씨를 봤다는 등의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할 가치도 없는 얘기고, 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김병임 대변인, 뭐 예. 후보가 이렇게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예. 일각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실 검증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괴 소문 및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매체에 대해서 이미 법적 조치를 했던 적도 있고 또 과거부터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비틀고 왜곡시키면서 이 김건희 이 여사에 대한 상당한 네거티브 공세를 취했던 적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과거 이제 벽화 문제가 한번 불거졌을 때에도 민주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까지 나서서 여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질타한 바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 벽화는 결국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단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모습과 마음이 있다면 저는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정치권이 쏟아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X파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난 여름에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무엇 하나 진실로 드러난 게 없는 상태이고 법적 조치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내용에서도 분명하게 무혐의 검증이 된 내용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권과 이 정치권이 무리하게 윤석열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일들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국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틈만 나면 각종 네거티브로 나서고 있는 이런 지저분한 정치 공세 때문에 오히려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은 아닌가 이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한 번쯤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손혜원 전 의원이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이라며 사진 2장을 비교하면서 얼굴 외모 평가를 해서 논란입니다. 손혜원 씨는 자세히 보니 눈동자가 엄청 커졌다, 얼굴이 변했다라고 김건희 씨의 외모에 대해서 논평하는 글을 올렸고요. 이에 대한 댓글로 진해원 검사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외모 평가를 합니다. 성형수술로 외모를 가꾼 좋은 사례다라고 손혜원 전 의원과 진혜원 검사가 김건희 씨의 외모에 대한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회원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혜원, 진혜원. 아니 뭐 성형수술 요즘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성형수술 제가 보니까 김건희 씨가 성형수술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잘 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잘못돼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훨씬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남자들도 요즘 뭐 화장도 한다라고 하고 또 저는 아니지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또 몸도 만들고 마찬가지로 여자들 성형해가지고 뭐 아름다워지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렇게 비꼬고 싶은지 저는 그 생각이 조금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공교롭게 두 분이 또 이름까지 같은 그런 분들이네요. 사실은 뭐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와 외모, 여성의 외모를 하나의 평가의 잣대로 삼는 것은 김영주 의원님 별개의 일 아닙니까? 구분돼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해원 검사는 더 심각한 거죠. 저분 현직 아닌가요? 현직이죠. 네. 저렇게 한가합니까? 저런데 댓글 달고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해도 우리가 그런 어떤 검사의 직분에 어긋나는데 좀 한참 대선판에 정치적인 어떤 관여로 그
그 말하자면 조사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정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혹은 이번 대선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전직이든 현직이든 의원이 후보 부인의 어떤 그 외모적 변화를 가지고 그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삼는 것은 자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뭐 추미애 장관이든 뭐 손혜원 전 의원이든 간에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저런 얘기를 가지고 논의해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나서야 될 분들이 그걸 오히려 더 앞다퉈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 이재명 기자,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비교 평가하면서 출산을 한 여성과 출산하지 않은 여성을 기준 잣대로 삼았다 논란이 됐고 결국 뒤늦게 사과를 한 바 있는데, 여성의 외모를 논평의 대상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건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니 눈동자가 커졌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눈동자를 성형 수술할 수도 있습니까? 뭐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눈이 커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도대체 저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자체를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뭐 외모를 가지고 얘기한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정치적 공세인 거죠. 얼마 전에 뭐 민주당에서 조동현 씨 전 공동선대위원장 논란 있을 때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명예살인이라고,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후보자의 부인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마땅히 후보자의 부인도 이 공적인 검증의 대상일지인데 왜 공개석상에 공개를 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일 텐데요.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부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은 그중에 사실인 것도 확인된 것이 별로 없고, 후보자와 사적인 자리에서 자택에서 만났을 때 그 김건희 여사 실제로 이제 본 적이 있죠. 훨씬 더 대중적 호감도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분은 아니다. 김건희 씨하고는 모르는데 한번 그 윤석열 후보하고 밥을 먹다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에 그 김건희 씨 회사에서 그 마크로스코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왔을 때 안내를 해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6년 전에 자기가 개최한 그 전시회에 왔던 사람을, 제가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 거를 봐서 이 업무에는 굉장히 진심인 분이구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예.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에 엄호를 하기로 작전을 세운 겁니까? 엄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그렇죠. 금태섭 의원 얘기도 과거에 만났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친근하게 얘기해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내용을 라디오에서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와 과거에 이 입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만나고 소통한 적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 당시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고 대화했던 사람들은 대다수의 평가가 소탈하고 또 굉장히 진솔하게 이야기를 잘 끌어내더라. 그리고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전시기획 전문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있는 인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김병민 대변인은 예.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인데 예. 김건희 씨 만났죠?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김진 기자가 알고 있는 것처럼 7월 달에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부터 하루도 쉰 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 후보 그리고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통화는 해봤죠? 전화 통화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따로 사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름 이 돌직구 질문이었는데 통화한 적이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죠. 저희가 2개의 여론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다를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대형 미디어 월에 이동을 해서 시원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 쇼 새로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시원한 대형 미디어 월에서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해드리죠. 자, KSOI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가 32.7%,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8.3%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같은 두 후보가 같은 오차범위 안에서의 접전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 결과도 바로 살펴보시죠. 자, MBS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8.0, 윤석열 후보가 36.0%로 역시 오차범위 안에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여론조사 결과는 KSOI, 윤석열 후보가 38.3, 이재명 후보가 32.7. 밑에 결과는 MBS, 위에는 다자 결과, 이번엔 사자 조사 결과. 38.0 이재명 후보, 윤석열 36.0의 여론조사 결과 보이고 있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더 나았을까? 우리가 얘기했던 허경영 후보가 있거나 또 다른 그 김동연 후보까지 넣었을 때 그 지지자들이 누구 표를 가져갔는가를 분석해 보면 왜 이렇게 두 여론조사 상에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더 낮게 많이 큰 차이로 벌어졌는가 이렇게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의 추이, 즉 12월 둘째 주에 첫 주에 6, 7, 8 이 기간 동안의 여론조사의 추이는 거의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현재 선거를 했을 때 어떤 요인에 따라서 선거 당일의 요인에 따라서 후보의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그런 것이 이제 그 국민의힘도 선대위 출범 전까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고 이재명 후보가 따라오고는 있으나 아직도 박스권에 갇힌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서 아마 12월 중후반에 들어가야만 앞으로 80일 남은 앞으로 그 이후에 80일 남은 대선의 흐름들이 어떤 방식으로 트렌드로 나타날지 이것이 지금 현재 접점인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의 크로스가 이루어질지를 기대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을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오늘의 이야기들, 위성정당 손절, 혁신으로 승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의 주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정의당도 민주당과 함께 동참을 했었지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할 때와 추진되고 나서의 민주당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 취지가 무색해지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을 치른 겁니다. 이에 대응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에 그때 당시도 맞불 위성정당을 놔서 거대 양당 두 정당 모두가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사에서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른 것은 굉장한 꼼수고 비겁한 지점으로 비판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때 위성정당을 만든 편법은 이거 잘못된 거다. 앞으로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기상천외한 이 편법으로 여야가 정말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번 작동도 못 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재보궐선거 지역 공천 가능성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중입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해놓고서 법안이 통과되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결국에는 만들었잖아요. 그러자 정의당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라며 방방 떴던 국면. 그러자 또 이를 비판하는 제3지대에서 민주당이 그럴 줄 모르고 비례연동 협조했냐라는 정의당을 향한 일갈까지 나온 이 국면. 일종의 촌극이었고 전 정치사에서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이었는데 양당 모두 결국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었죠. 어쨌든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런 위성정당이라는 건 진짜 기상천외한 편법이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전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득표수에 맞춰서 최대한 의석수의 배분을 비슷하게 가져가자는 거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표심을 왜곡시킨다는 건 민주주의 자체를 후퇴시키거나 흔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심에 맞춰서 의석수를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제 그 방식을 구현했느냐. 이제 그 중에 논의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대표였던 건데 오히려 21대 국회만큼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균형이 심할 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뭐 뒤늦게나마 사과한 점 굉장히 바람직하다 점 개인적으로 보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 그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민주당 소속에. 그때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런 점에서는 왜 그럼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그때 당연히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면 당연히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미 지금 지난해 4월 총선이 끝난 지가 사실은 다 끝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뒤늦은 사과지만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무공천 얘기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문제도 사실 이제 중요했었는데 지난해 올해 4월 달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사꾼도 신뢰를 중시한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당시에 우리가 당선된 이후에 원인 제공을 하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당원 단계 명시를 했죠. 그런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두고는 당원 단계를 개정해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비판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친문 진영에서 그러니까 비판을 받으니까 우리 거꾸로 이번에는 내가 얘기한 건 나 하나의 의견이었지 주장이 아니다. 뭘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바로 발을 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의견을 내지 않거나 아니 의견을 냈다가 오히려 후퇴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때 위성정당 만들 때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고 제 기억에 이재명 후보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당론에 따르겠다라고 나중에 이제 의견을 당론에 따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민주당 내에서 용기 있는 의원들은 없었다. 언론도 이렇게 질타했어요. 당론이라고 후루룩 쫓아갔던 거에 대해서 뒤늦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자 이런 건 이제 안 된다라고 질타한 부분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위성정당 자체도 꼼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 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이번처럼 너무 쉽게 검증 없이 국회의원 위성정당의 후보가 돼서 국회의원 된 사례도 없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질적인 취약성 또 더 우파, 더 좌파를 그냥 그 국회 안에 집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건너야 될 상이 하나 있죠. 후보 단일화의 과정입니다. 정의당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민주당은 위성정당 문제였거든요. 어쩌면 심상정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의 염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그 위성정당 때 정의당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더 정의당은 무시하고 민주당이 채에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의 복원을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김영주 의원님 정의당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어떤 스탠드를 지난 거 또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과거에 잘못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 다음까지 고치는 그런 꼼수는 이 정당에 안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더 지키겠다는 의지 이것을 강화시키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저 위성정당 비판 발언은 주류 강성 친문들의 의견에 반하는 나름의 직격탄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보시죠. 내년 재보선 대상 5개 지역주 중에 2곳 안성과 청주의 민주당 소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공석입니다. 자, 당원 당규에 따르면 민주당 잘못으로 의원석이 날아가면 공천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지난 재보궐선거도 서울, 부산 원래 당원 당규대로라면 안 해야 돼요. 하지만 이낙연 당시 당대표는
당원 당규를 뒤집고 후보를 공천했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바꿨던 당원 당규와 별도로 지금의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 한다. 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면서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후보를 안 내겠다. 안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일단 정익진 변호사님. 네. 민주당이 그때도 후보 안 내겠다고 하고서 공천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 말 뭐 안 내겠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네. 어떻게 결론이 나올까요? 검토 중이라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로 하면 안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지난번 서울 부산 선거 결국 졌잖아요. 그때 안 내는 게 맞았고요. 차라리 무소속 후보를 내 가지고 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가 이재명 후보라면 아예 그런 비슷한 무소속 후보조차도 내지 않겠다. 우리는 당원 당규를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대선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저 지점은 유리하게 발언을 한 거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두 가지 돌직구 발언 전해드렸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일종의 리스크도 나왔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부분인데 강동 모녀 살인의 유가족이 이재명 후보에게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다는 소식이고 그 피해자 유가족을 저희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강동 모녀 살인 사건. 2006년 5월 김모 씨, 이재명 후보의 조카입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굉장히 잔혹한 살인 사건의 살인범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조카 김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재명 변호사가 1, 2심을 변호하면서 살인범 조카를 심신미약이다라며 가명을 주장한 바 있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1가 중 1인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라며 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로 표현을 해서 수많은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후보가 재차 사과한 바 있습니다. 자, 그 살인 사건의 유족 A씨가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15년 전 악몽을 떠올려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살도록 하는 인격살인을 자행했다 라며 어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유가족의 단독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기업적으로 처음에는 하여튼 나 같은 해치려고 칼 가지고 달려들었거든. 그 문구치고 들어가서 개혁적인 살인이 이게 네 데이트 폭력입니까? 연락도 없었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 시집갈라이는 하집에서 죽을 때까지 울고 벌칙이라고 나오는 거죠. 데이트 폭력 아니라는 거니 이게 개혁적인 살인이라는 것만 알아준다면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죠. 딸과 아내를 잃은 유족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나도 죽을 뻔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재명 후보가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직접적으로. 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이거 어떤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흉악범에 의한 계획적 연쇄 살인과 거기에다가 살인 미수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이 마치 연인 간의 데이트 중에 있었던 우발적인 그러한 그 폭력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건데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자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거죠. 이게 2차 피해다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게 법원에서 과연 저 청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상을 인정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은 들어요.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변호사는 그 당시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고 외삼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그 판결문 돌아다니길래 한번 쭉 봤더니 사실 이재명 변호사가 그때 심신미약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놀랐던 것은 뭐냐면은 치료비를 포함해서 일체 돈 10원 한 장 피해 배상이 없었다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 사실입니까?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배째라 뭐 그런데 저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먼저 공격하길래 5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3급 장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분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때 내가 차라리 사고를 당한 게 낫지. 왜냐하면 방문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딸과 아내가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다고 하셨으니까 사과했을 때 제가 예컨대 김병민 대변인 한 대 딱 때려놓고 아 미안해. 그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게 사과입니까? 그 표현을 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런 그 피해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외삼촌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1억 원이라도 제가 지금 늦게지만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분의 그 마음을 정말 찢어진 마음을 사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위자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분의 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논란을 두고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변호사로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변호사지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과 함께 변호사로서의 이재명 후보의 태도뿐 아니라 외삼촌으로서의 진정어린 사과는 왜 없었냐라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가족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호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가족으로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또 지난 기간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던 이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한 변호 문제 그리고 그 내용을 대처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애써 변명하는 듯이 얘기했던 내용이 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살아왔던 정치 인생에서 그 지나갔던 과거에 있었던 피해 부모님이 겪었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고 공감해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 심각한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과연 공감할 수 있는지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본인이 변호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인사건에 대해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변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 형편이 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를 비롯해서 국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던 내용들을 국민분들께서 지켜보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겁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을 때 심신미약 등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 나서서 비난했던 모습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89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본인의 선거운동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큰 고통을 받으셨던 분에게 본인의 진정성을 받아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다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영구 의원님,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재명 후보도 어쩔 수 없이 변호를 맡았다라고 항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나간 일은 그렇게 했다, 뭐 직접 사과도 없었고 했다고 치는데 지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 때문에 유가족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건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인한 거니까 이재명 후보가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던가 적어도 상처받은 유가족에게 지칭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하는 방안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뭐 바로 찾아가고 어떻게 하고 하기 이전에 과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내가 변호할 때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각했고 마음 아팠다, 이런 어떤 위로의 말을 그때 당시에 최근에 들어서 어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유가족의 마음이 저렇게 찢어지게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듬어 주지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은 입장에서는 자기 형이나 형수에게 대해서 하는 대응하고 그때 당시에 친척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보듬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거 분명한 리스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뒤에 숨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무엇과 관련된 얘기일까요? 들어보시죠. 코로나19 대응 100조 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당장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그러자 김종인 위원장은 같이 협의하자라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에서 바로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자기네들하고 같이 무슨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축했는데 이재명 기자, 일단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자라는 것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걸 쥐꼬리라고 비판하면서 조간신문 일각에서는 야당 후보처럼 문정부를 때린다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100조 추경을 얘기하면서 국회 예산안을 얘기하면서 당장이라도 논의하자라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전 국민 지원 관련해서도 결국 현 정부를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 100조 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주당은 설득이 된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예산안이 끝나자마자 추경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사실 좀 황당한 일이죠. 본 예산을 통과시키자마자 추경을 한다는 게 그런 전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좀 황당한 일이 한데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국민의힘의 패착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그걸 100조로 지금 2배의 금액을 얘기했습니다. 글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일단 의문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면 하겠다. 그때도 당연히 민주당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100조라는 돈을 갑자기 어디서 만듭니까?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아마도 국채를 발행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뭐 민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뭐 지금 협상할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나중에는 민주당이 갑자기 협조를 합니까? 약간 좀 국민의힘 스스로가 좀 너무 과도한 주장으로 좀 난처한 상황에 몰린 게 아닌가 싶은데 전 그 전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자 그러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원 주장을 두고 그렇지 않다. 우리의 공약은 윤석열 후보의 50조가 맞다. 또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혼자 뛰는 좀 그런 모양새고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후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 등이 같이 뛰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혼자 뛰면 물론 버거워 보이지만 메시지 관리가 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명이 같이 뛰면서 오히려 후보의 힘을 좀 덜어준 면이 있지만 메시지에 좀 혼선을 좀 빚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같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게 지금 뭐 100조 원 주장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협상하자는 거에 당연히 협상할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뭐 추경을 하자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집권 후에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럼 바로 김병민 대변인께 묻겠습니다. 네. 김 대변인님, 이재명 기자가 강하게 비판했어요. 50조, 100조 부르면 다냐, 대책이냐, 100조. 네. 이거 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50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긴급 구제를 하겠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여름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공약이고요. 갑자기 왜 100조가 나왔냐? 김종인 위원장이 2020년 코로나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100조 원의 재원 정도를 마련해서 이분들을 위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써야 된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50조 원에 더해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 위기 국면이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더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50조뿐 아니라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50조 원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한 것이고요. 50조 원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2021년 예산안을 보더라도 정부가 처음에 만들었던 예산안보다 생각보다 더 많이 거친 초과세수 예산안만 50조 원 정도 예산이 달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정도의 재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었던 재원들을 조정하고 만들어내면서 국민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서 마련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거 계산해 본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이 일은 결국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에 대한 쇄신을 강조할 수 있는 이 정부 그리고 국회 노력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021년 동안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서 충분히 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야당이 50조 원을 제기했을 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럼 나도 할래 라고 제안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결여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야당한테 협상하자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나서서 설득하는 일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집권 여당 대선 후보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윤석열 후보 측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산 다 한 거고 이재명 후보에게 정부 설득하고 와라라는 또 공세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중도 외연 확장과 청년들 공략에 굉장히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나에 대해서 비판하라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인데 보수 성향의 2030 유권자가 주로 모인 축구 게임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용어가 팬붕이들인가 봐요. 팬붕이들 안녕하세요. 들어온 지 좀 됐지만 제가 너무 비호감인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다. 여기서 나오는 정책 제안 비판글 보고 가겠다. 쓴소리 단소리 다 좋다. 종종 오겠다. 라며 이재명 후보가 글을 올렸어요. 쓴소리 해달라. 등록 5시간 만에 조회수가 51만. 비추천은 6,000개 이상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가부 폐지, 반중 친미, 남녀평등 징벌제, 사시부활 정시 확대, 19세, 29세 청년 기본연금 뭐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기본주택 서울로 배정해 주세요.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라는 댓글들이 실제 달렸고요. 그런데 FM코리아 운영진에서 본 사이트는 정치 포함 목적성 가입과 셀프 홍보가 규정상 금지돼 있다며 이재명 후보를 차단 조치하고 그 글을 삭제 조치했다라고 합니다. 운영진이 삭제를 했지만 일단은 51만 건의 조회수가 나왔고 비추천이 6천 건이긴 했습니다만 언론 보도까지 나온 걸로 봐서 이 전략은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은데 김용주 의원님 큰 선거에서 홍보본부장 한번 해보셨잖아요. 자, 이거 어떤 전략입니까? 그래 끊어먹기죠. 끊어먹기 전문 용어입니까? 네, 저쪽이 다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그 네거티브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문호를 개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고요.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너무 지나치고 강성화된 민주당의 당원들을 견제하는 그런 이재희적인 효과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 좋은 전략이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그래 이재명 후보는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어떤 보수화된 젊은 층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그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오픈 정책이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김용주 의원님의 선거 전략 전문가의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연일 7.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병실에 입원하지 못해서 대기 중에 사망한 사람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K방역 송두리째 흔들. 어제와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숫자들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7,000명. 오늘 조금 전 또 7,000명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3일 연속 7,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22명. 3일 연속 7,000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위중증 852명,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동시간대 기준으로 5,803명으로 역대 최다. 수도권 병상 대기 환자가 어제 자정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입원을 못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70대 아버지가 대기를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눈물의 아들 인터뷰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병상 부족 문제는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오늘도 7,000명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3일 연속 7,000명대가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4일 연속 7,000명대가 됐는데 예. 뭐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1만 명 확진자가 하루 확진자 나올 것이라는 게 눈앞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이달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확진자 연일 최다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고 위중증자 따라서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고 따라서 또 병상 대기자도 뭐 지금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2년 되는데 가장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처음 시작할 때 신문 브리핑에서 경향신문이 지적했지만 분명히 이건 정부의 오판이 있는 거죠.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인원과 시간을 동시에 완화시켰는데 그러면서 백신 효과를 믿었죠. 그런데 전혀 백신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지만 돌파 감염이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 완화를 해놨는데 그럼 충분히 병상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좀 들어가다가 지금은 병상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확진되는 게 공포가 아니라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글쎄요. 정부가 지금 대책을 물론 굉장히 연일 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김부겸 총리, 방역 당국자 모두가 지금 최악의 위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좀 뚜렷한 답을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의료가 비상이냐면 이재명 기자가 아파도 코로나19 확진되고 위급해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이 크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례냐면 말씀드릴게요. 303시간 대기한 사람도 나왔고요. 확진이 됐는데 병원 40곳에 병상을 요청한 사례도 있고요. 확진된 만삭 산모가 양수가 터진 채 들어왔는데 병상 돌려막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죠. 응급실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예요. 병상이 없어서 13일이 넘는 303시간 대기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303시간이 웬 말입니까?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현장에서의 위급함의 차원 차이가 있어요.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렇게 병상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사례들은 저희 언론들이 취재한 사례들은 병상이 없어서 13일 동안 대기하고 치료를 받았다. 당장 치료가 요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다 B씨는 병원 40곳의 병상을 요청했는데 41번째 요청한 곳에 겨우 배정이 됐다. 이분도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입원이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경증 확진자는 아닐 것 같고요. 확진된 만삭 산모는요. 확진됐더라도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만삭인데. 그런데 병상이 없어서 양수 터진 채 들어와서 가까스로 15분 만에 출산을 했다라는 지점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셋째 출산 때 준이 예. 셋째 출산 때 참 이게 제가 아직도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인데 저랑 같이 있다가 아이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또 급하게 뛰어갔잖아요. 나왔다가 아니라 나오려고 한다.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김진 기자 하면 네. 셋째랑 같이
그 기억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산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경험인데 네. 남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확진된 만삭 산모인데 확진이 됐기 때문에 출산을 못해서 양수가 터진 채 돌아와서 병상 돌려먹다가 15분 만에 출산했다. 병상이 없어서 확진된 사람이 303시간을 대기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온 게 벌써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부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일 확진자 10,000명이 만약 되거나 그 이상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사실 물적, 인적 자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사실 맞춰가야 되는데 정부의 고민은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를 했던 게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접근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되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고통들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문제가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거쳤던 세수만 50조 원에 달합니다. 얼마든지 허리띠를 동여매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축소시키면서 이분들에게 집중 지원하게 됐으면 이 손실보상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를 성급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상당하게 답답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사실은 정부의 탓을 할 때도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인 쟁점을 벌일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 사람에 대한 목숨, 그 경각심이 정말 총각에 달려있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재건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갔던 부분들을 다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건데 여기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정말 이제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급한데 치료를 못 받는다. 이게 앞서 정부 발표보다 현장은 더 심각해 보인다는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전공의협의회가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병동은 가히 아수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는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병상에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환자들이 갈 곳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응급실은 정말 생지옥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환자를 끝까지 살려야 될 환자인가, 중환자실을 꼭 필요한 환자인가 이런 거를 의료진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자, 위중증 환자들이 당장 입원할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확진된 일반 확진자들, 즉 경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일반 확진자들은 당연히 병원에 입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생활치료시설로 격리도 안 됩니다. 재택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 언론 보도 내용 보시죠. 조간신문 보도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재택치료 대상자 서울 9,866명, 전국 2만 명 근접되고 있는데 A씨가 중학생 딸 확진에 가족들 간의 격리 방침 안내가 없었다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소독제 말고 의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다 다 확진되면 어떠냐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50대 B씨는 실제 딸과 함께 확진이 됐어요. 재택치료 사흘째인데 약 배달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안 보내줬다. 딸 처방받은 약을 나눠 먹고 있다. 그 약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가 늘면서 응급이송은 마비됐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의 인터뷰 때로면 서울서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경북 영주 7곳으로도 환자를 이송. 서울에서 경북 영주 7곳 가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불만, 두려움, 걱정들이 이 정부의 오판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은경 청장이 생중계로 무언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실시간 댓글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정은경 청장 소아청소년 백신 맞아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마스크 안 쓰냐? AI인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 반대하는 의사 목소리는 왜 차단하고 저 둘만 매일 나오나? 라는 불만의 댓글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은혜 장관의
라이브 브리핑에도 비슷한 댓글들이 쏟아진 바 있었습니다. 은퇴를 번복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를 적극 엄호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엄호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하자는 없는 사람이다. 전과 4번과 관련해서 음주운전은 잘못됐지만 나머지 3개는 상처, 흠결될 수 없다. 대장동에 대해서 잘한 일, 형수 욕설에 대해선 감정 조절을 못한 것. 이젠 안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된 것이다. 별 문제 없다. 하자 없다. 괜찮다. 라고 적극적으로 엄호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조국 국면은 잘못된 것이고 내로남불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며 조국의 강을 건넜는데 정작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엄호하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 전 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 강 건너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다 카메라 없는 데서 속도 위반하는데 나한테만 GPS 부착해. 모든 신호 위반 다 잡아내 과태료 때려. 이런 걸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냐의 문제다. 이재명의 조국 사과는 그 정도 얘기도 못하면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또 조국 수사는 잘못됐지만 이재명 후보는 조국에 대해서 사과해도 된다라는 발언입니다. 정치 변호사님. 네. 이재명 후보는 조국에 대해 사과해야 되지만 그 외에 대통령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조국 국면에 대해 사과하지 마 이런 겁니까? 정치 비평 안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 공감이 된다. 그다음에 저희 대학 다닐 때 유시민 씨가 쓴 책이 있었어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 세계사를 이렇게도 볼 수 있네. 그런 참신한 맛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적어도 저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형수욕설 제가 듣다가 못 듣겠더라고요. 저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단순한 감정 조절의 문제인가? 두 번째, 대장동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특검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대장동을 잘했다라고 아직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속도 위반 걸리면 저도 억울하죠. 한 10만 원씩 내고 할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내면 되겠습니까? 왜 나만 잡고 왜 나만 보고 나만 잡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갖다 치르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국 전 장관이 계속 부인을 했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우리 가족은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시시비비를 밝혀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수사가 더 진행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호도하고 마치 한 사람만 표적해가지고 타격한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다. 더군다나 지금 뭐 이런저런 소송도 있는데 근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을 사실 한 문장 정리하면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흠결은 사람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입은 상처다 이런 겁니다. 모든 게 상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런 관점이면 사실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는 거죠. 뭐 윤석열 후보의 흠결도 다 마찬가지일 테고 어제 사퇴했지만 노재승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의 뭐 흠결도 사실상 발전해가는 과정 속의 상처인 거죠. 만약에 진짜 휴머니즘 관점에서 그런 말씀을 했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또다시 나의 진영에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 진영에 한없이 가혹한 어떤 이중잣대를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저는 조국 사태에서 진보 진영의 스탠스가 다 꼬이기 시작하는 그 첫 국면이 유시민 전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부인의 정경심 교수가 PC를 반출하자 뭐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에 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사실은 저는 진보 진영이 내로남불에 큰 늪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흠결은 다 상처고 다른 사람의 흠결은 결격 사유다 이렇게 가면 사실 똑같은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어렵게 이재명 후보가 조국의 강을 건너고 있는데 다시 끄집어내는 역할을 오히려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뭐 정치 비평을 뭐 하는 건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알갈할 문제는 아니지만 부디 어떤 뭐 억지나 궤변으로 어떤 대선의 큰 공론장을 그런 진흙탕으로 만들지 말고 좀 품격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하풀 주인공 공개하겠습니다.
자, 유한기 전 본부장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뒷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대장동 뒷돈 의혹 유한기 전 본부장 숨진 채 발견됐어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자, 김만배 비롯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았고요. 유동규 다음 유투로 불릴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입지가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황무성 성남도계공 사장의 사표를 종용하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었죠. 검찰에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을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사퇴 압박 혐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뇌물 혐의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유서를 남기고 잠적, 경찰이 수색 과정에서 유한기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글쎄요, 본인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만약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이 극단적 선택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 검찰의 수사가 조금 더 한편으로는 촘촘하고 치밀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있군요. 네, 우선 그야말로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차분하게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검찰에 출석해서 해명하고 또 혹은 추궁받는 일이 괴롭다 하더라도 극복해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했다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나 경찰이 일정 정도 원인 제공을 했다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검찰이 미리 말하자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위압을 받지 않도록 그와 같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김영주 의원님, 사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사람의 목숨 소중해서 근데 혐의가 2억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사건에서 2억 말고 더 큰 금액의 뇌물 액수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지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손실을 끼친 사람들은 보란 듯이 그냥 뻔뻔하게 살아남고 아주 작은 일들의 작은 실수를 범하고 물론 2억도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하자면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했던 분들은 그렇게 조그만 형절에도 못 견디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매우 가슴 아프고 특히 대선 공간에서 이런 문제를 정치권이 너무 현재의 실제적인 사실보다 부풀려서 확대 해석했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나 우리 반성하게 됩니다. 고인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무섭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진 없도록 모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